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방문해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5천, 6천의 주가 지수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흔든 윤석열과 그 일당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와 그 책임은 지운 채 최근의 코스피 상승을 누가 해도 가능했던 일처럼 말한다고 한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하고 정치를 계속했더라도 코스피가 업황 때문에 6천을 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한 한 전 대표의 발언 놓고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변인님은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그때 하지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식시장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을 공약하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코스피가 4천에서 5천 넘어가자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기금으로 끌어올린 거다. 고환율 착시 현상이다. 펜더먼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천에서 6천을 넘어가자 기업의 펜더먼털이 갑자기 바뀌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지금 외부 요인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 때문에 6천을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정상화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요.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굉장한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본인의 이제 분당 자택을 팔고 거기서 나온 자금을 또 코스피 ETF로 매수한다는 강력한 주식시장 그 정상화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권의 반발에도 한 전 대표는 틀린 말이 있냐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부가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2,700선에서 지금 5,500선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그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어떤 정책적 수단이 거기에 인과관계 있게 적용됐는지는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배당과세 분리과세 이건 뭐 당연히 적용됐겠죠. 그런데 주주들의 권리를 위해서 뭐 주주 의무를 갖다 이사의 주주 의무를 확대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인과관계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오로지 주가를 정책 성공 지표로 삼는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물가도 있고 환율도 있고 한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실물 경제는 작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했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착시 현상을 국민께 주지 말고 국민이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어쨌든 기업의 펀드멘탈 말씀하신 펀드멘탈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혁신의 어떤 기반이 더 뚜렷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첨단 산업 위주로 편성돼 있단 말이죠. 다들 알다시피 이번에 상승의 거의 80%를 두 개 회사가 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마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누구의 공인 것을 탐한 양 이런 양 어떤 전직 야당 대표의 비판을 이건 폄훼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역 행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한 전 대표가 대구에 이어서 부산을 찾았단 말이죠. 이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전혀 이제 바뀌지 않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친한계, 즉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약간 수정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기다려보자.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때 당권을 차지해서 뭔가 이제 그 다시 컴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권 확장, 당권 지키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 당내에서는 뭔가 하기 힘들고 뭔가 당 밖에서 새로운 뭐 동력을 찾아보자 이러한 이제 전략으로 대구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참석하는 그러한 이제 행사를 진행했었고 이번에 또 부산 지역도 같이 가면서 사실은 이제 대구와 부산이 어쨌든 보수 지역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는 곳이고 약간 정통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수 지역부터 공략을 해서 뭔가 이제 보수의 새로운 지도자, 리더십 이거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코스피 6천 발언이 나온 곳이 바로 부산의 구포시장인데 해당 지역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된다고 하면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질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전 대표가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보궐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부산시장 선거와 같이 치러져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 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전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고 만약에 그 국내힘 후보가 나오면 대결 구도에서 국내힘 등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구청장 그 선거에도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약점으로 작용할 거예요. 예컨대 지금 전재수 그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부산이 이제 동서에 약간의 그 격차가 좀 있어요. 이래서 아마 서부산 시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올 텐데 그런데 그 서쪽에서 저렇게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재수 의원의 장점을 더 부각해주는 꼴이 되는 거라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 행보를 한다 그러면 부산과 대구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보수층의 정치적 구도 변화를 노리고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대변님, 그 일각에서 부산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민주당은 후보 안 냅니까? 민주당도 후보 냅니다. 네. 근데 저도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생각처럼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약간 대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수도권 지역, 평택 을 지역을 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만약에 부산에서 그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이 지역에서도 이제 보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계속 꾸준하게 활동했던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지역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장해찬 지금 연구부원장이죠. 장해찬 부원장의 출마 이야기도 약간 이제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장해찬 그 부원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의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청년재단 이사장을 전직 현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런 대결도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인데 발단이 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동 사태에 대응하는 김 총리의 모습이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서는 김 씨를 반명수괴라고 표현을 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진보층 내부의 어떤 그 뭐 헤게모니 싸움은 차치하고 네. 김어준 씨가 한 얘기 자체는 그 취지는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총리께서 회의를 주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회의를 주재했으면 그 회의 주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3월 1일자로
100조 원 규모의 그 안정자금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귀국한 이후에 그게 아마 그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한 3, 4일 정도가 비잖아요. 이때 과연 총리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는 거죠. 굳이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그거를 집행하라 명령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점. 따라서 회의를 여러 번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특히 대통령 부재 시에 총리께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했는지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그종에 의아한 행보라는 거죠. 그간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감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야당도 들추지 않는 것을 소위 그 진보 진영 내에 유튜버가 저렇게 들추는 부분이 되게 이채롭게 와닿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당 내에 차기 당대표 지원을 위한 꼬집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시민단체가 김어준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곳이 바로 이 대통령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자, 대변인님, 이 친명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게, 예전에 김어준 씨가 진보 민주진영을 사실은 굉장히 옹호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라든가 뭐 이재명 정부 관련돼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뭐 이상 현상,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분열의 약간 씨앗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특히나 지금 김민석 총리의 어쨌든 뭐 뭐라 그럴까, 행정,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가지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반박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사실상 대결하는 듯한 모습을 비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좀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제명인의 마을 뭐 이런 데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예전에 그 KTV 관련된 뭐 이러한 발언 때문에 뭐 강퇴시키고 뭐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뭐 민주당 사이에서 또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내에서 서로 싸울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이 무더기로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큰절을 올리던 때만 해도 이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씨가 누리던 절대적인 영향력에 균열이 생긴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력의 균열이라기보다는 편이 갈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와 이전에 총선 때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어떤 그 인지력 재고 능력을 네. 본인들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편이 갈렸기 때문에 미래 권력과 관련된 이제 편가르기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 편가르기가 이제 헤게모니 싸움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거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오히려 본인이 그 유튜버로서의 영향을 계속 행사하려고 했으면 저렇게 참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전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그 혈투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네. 결국 이 부분은 고착화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더 큰 압력이 가해지겠죠. 네, 조금 전에 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권 지지층이 이렇게 분화되는 거 결국에는 차기 당권을 두고 이 김민석 총리 측과 정청래 대표 측이 벌써 기싸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해석을 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거와 관련돼서 또 같이 이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개항을 보궐선거 네. 누가 되느냐, 네. 송영길이 되냐 아니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지방선거 끝나고 2개월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6월, 7월이 전당대회 경선 기간이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당대회 출마 준비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지방선거 이후로 뭔가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몸집을 세우고 이른바 이제 막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지방선거가 약간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정치인들이 약간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저 말씀은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지지율 제고 방식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책임자를 항상 지정을 해요. 일단 대통령이면 집권 세력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집권 세력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여태까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가장 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기예요. 그럼 입법이 마음대로 했으면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 다 지나치고 나서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칭을 저렇게 하신다는 거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 세력이고 그다음에 그 유가 상승의 원인은 정유사의 담합이고 그냥 규정하는 겁니다. 그럼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뭐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실제 만약에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탁 집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그걸 막아주거나 바꿔주거나 변경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권 행사 안 하고 3법 다 통과시켜놓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이제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자라고 하니까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럼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SNS에 규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같은 집권 세력이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합시다라고 하지 않고 뭔가 여론의 압박이나 지지층의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한다. 이 부분도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법안이 제거된 만큼 이 수정은 국회에서의 추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경파가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는 거는 이 지지층을 위해서 소구하는 발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입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추가로 입법을 할 가능성은 약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법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걸 수정한다는 것도 뭐 그동안에 약간 신뢰를 조금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또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뭔가 이제 그 법안에 대한 이 목소리로 또 이제 입장과 그런 것들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선거의 소재로 이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